여러분들이 몰입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또 몰입을 진행하기 위한 시간도 정하고 방해받지 않는 환경도 마련했는데 막상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몰입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몰입의 실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라는 연쇄 질문을 통한 몰입입니다. 링크를 하나 드렸는데 유튜브에 있는 링크입니다. 2분 45초짜리 동영상이고요. 2006년도 미국 HBO 방송에서 방영했던 시트콤 럭키 루이의 한 장면입니다. 딸과 아버지의 대화죠. 바깥에 나가서 놀겠다는 딸의 요청에 아버지가 거절하면서 벌어지는 대화인데 한번 보시죠. 이 동영상에서 딸이 하는 대사는 거의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계속 왜라고 묻습니다. why. 아빠가 그 why에 대해서 아빠가 대답을 하면 다시 대답한 거에 대해서 다시 why를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연쇄적으로 why를 하게 됩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더 이상 why라고 물을 수 없는 정도까지 가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근원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그 앞서 창의적인 사람의 세 번째 습관 중에 보면 못 그려도 꼭 그리는 습관에서 5 Whys라는 걸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토요타에서 개발한 몰입 방법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진짜 원인, 겉으로 드러나는 원인이 아니라 진짜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찾을 목적으로 쓰는 게 5 Whys입니다. 5번의 연쇄적인 Why를 하게 되면 대부분 궁극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어떤 경우는 5번 이내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5번을 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 5 Whys는 바로 연쇄적인 Why를 통해서 몰입을 해나가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몰입의 실제 방법 두 번째는 왜라는 걸 쓰는데 연쇄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연상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독일의 옌스 후버 마이어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발상법 중에 하나가 연상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상 질문을 잘 사용하면 5분 안에 20가지도 넘는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본인은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인용하는 프랑스 인류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클로드 레비스트롭스라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 현자는 똑똑한 사람은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던져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말을 인용하면서 연상 질문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의 핵심 키워드와 관련해서 연상되는 키워드, 연상되는 표현, 연상되는 문장을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계속 나열을 합니다. 계속 나열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열이 끝난 다음에 나열됐던 그 항목을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입장에서 질문으로 바꿉니다. 질문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질문 형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형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형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상됐던 키워드 중심의 연상된 질문들을 쭉 나열해서 그 만들어진 마지막 질문들을 다시 읽는 것만으로도 주어진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고 거기에서 조금만 더 추가적인 몰입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는 답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부분인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가게를 새로 오픈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는 새로운 가게를 오픈해서 그 가게가 성공하는 거겠죠. 자, 그럼 연상질문법에 의해서 첫 번째, 새로운 가게를 오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가게와 관련돼서 떠오르는 키워드, 표현, 문장들을 뽑습니다. 예를 들면 가게 위치, 물건 전시, 주문 배달, 운영할 인력, 경쟁 상대 이런 키워드들을 쭉 나열하죠. 그 나열한 것 가운데서 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또 거기에서 연상되는 단어가 있으면 또 뽑아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문 배달이라는 거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또 그 안에 전화 주문, 방문 주문, 인터넷 주문, 단체 주문 등과 같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문 또 키워드가 나올 수 있죠. 자, 어느 정도 키워드가 나왔으면 그 중에 하나를 딱 잡아서 이제 연상 질문을 뽑는 거죠. 그 질문을 뽑을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과 시각을 가지고 뽑습니다. 자, 전화 주문을 딱 선택을 합니다. 자, 전화 주문이란 키워드에 관해서 연상 질문을 이렇게 만듭니다. 자, 어떻게 하면 뭐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어떻게 하면 처음 주문한 사람이
정확한 가게 정보를 알고 주문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연상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주문한 사람의 입장에서 질문을 만든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을 만들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주문하는 사람이 이전보다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을까? 가게를 다시 방문한 사람의 입장에서 만든 질문이죠. 또 세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단골 고객의 주문 취향과 배달 장소를 가게가 기억해서 기분 좋게 배달해 줄 수 있을까? 이제 단골 고객의 입장에서 만든 질문이죠. 그래서 이런 연상 질문들을 계속해서 만들다 보면은 나한테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처음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연상 질문법입니다. 자, 몰입을 위한 실제적인 세 번째 방법은 유추를 통한 몰입입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석사 박사과정 가운데서 많이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제 전공 분야의 다른 사람의 논문을 대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논문은 이제 평가를 끝내서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문이 이제 실렸겠죠. 그 논문을 가지고 와서 내가 실제로 그 논문을 읽는 방법입니다. 보통 논문은 서론, 본론, 결론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 앞부분에 이 모든 것을 요약한 요약문이 있고요. 뒤에 가면 참고문헌이 있습니다. 모두 5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요약,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이 부분에서 가장 내용이 긴 부분이 당연히 본론입니다. 이 본론에는 논문 작성자의 아이디어와 실제 본인이 했었던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보통 사람들이 논문을 읽을 때 다른 사람들의 논문이 쓰여진 순서를 따라서 읽습니다. 요약,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이렇게 읽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만의 창의적인 생각과 본인만의 어떤 몰입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집니다. 그냥 그 논문 쓴 사람의 생각 그대로가 내 생각에 그대로 심어지는 거죠. 일종의 세뇌를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는 방법은 뭐냐면 본문을 빼고 읽습니다. 본문을 빼고 서론과 결론만 읽습니다. 자, 서론에서는 문제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결론에서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결국은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풀었을까? 이 과정, 중간 과정을 뭘 했을까? 뭘 했길래 이 저자는 이런 논문을 썼을까를 내가 유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논문을 놓고 하루든 이틀이든 어떤 경우는 일주일씩 그 논문의 저자의 서론과 결론만 놓고 본론을 유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몰입하는 데서 상당한 효과가 있고 실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오르는 데서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자의 본문과 내가 생각했던 내용을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면 어느 부분이 우위가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몰입을 위한 실제 방법 네 번째입니다. 상상을 통한 몰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보통 스토리 라이팅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에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입장을 바꿔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몰입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서비스를 공급해주는 주인이지만 이제부터는 상상을 합니다. 내가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다, 고객이다 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 제작하려는 그 물건이 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작하는 물건이 나고 제작하려고 하는 상품이 바로 나인 것처럼 의인화해서 상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자로 따지면 역지사지죠. 입장을 바꾸어서 보면 반대편 입장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효과적인 역지사지는 공급자는 소비자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물건을 실제로 구매한다고 그럴 때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그럴까? 내가 처음 오는 소비자라면 어떤 질문과 어떤 마음을 가질까? 단골 고객이라면 어떨까? 외국인 소비자라면 어떤 입장일까? 등을 상상을 해서 그 상상한 스토리대로 내가 실제로 물건을 배치하거나 서비스를 수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행사를 주관할 때 많이 유용합니다. 어떤 행사를 2시간짜리 행사를 진행한다고 그럴 때 2시간짜리 행사를 거기에 참석하는 관객 입장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요. 사회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기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도 있죠. 그런 스토리를 써가는 기법입니다. 자, 또 다른 예는 내가 자율운행하는 자동차. 요즘 이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자율운행되는 자동차가 나오죠. 내가 만약에 자율운행되는 자동차라면 어떤 입장일까를 쓰는 거죠. 나에게 운전을 맡긴 차주인, 운전자한테는 어떤 서비스를 해줄까? 최소한 어떤 부분을 그 운전자한테 요구하고 어떤 부분은 내가 해줄까? 만약에 자율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나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리고 나와 비슷한 다른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나면 나는 그들과 무엇을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까? 내가 가는데 도로 포장이 잘 돼 있을 때, 잘 돼 있지 않을 때, 그 각각에 대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될까? 마치 사물을 의인화해서 내가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보통 의인적 유사, 퍼스널 어널로지 기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사물을 사람처럼 대했을 때 오히려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아이들이 떠오르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몰입을 위한 실제 방법 5번째입니다. 관찰을 통한 몰입입니다. 나한테 주어진 문제들 때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데이터와 현상들을 조심스럽게 관찰해서 새로운 통찰력을 얻어내는 몰입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케이스의 데이터들이 나한테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케이스를 보면서 어떤 추상적인 룰이나 어떤 깨달음을 얻어내는 건데요. 작게는 이제 보통 패턴 인식이라는 말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크게 보면 빅데이터 분석이다라는 말을 가지고 사용도 합니다. 요즘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말 그대로 빅데이터가 필요하죠. 기초 데이터가 아주 큰 데이터들이 있고 그 데이터를 통계 기반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상위의 추상적인 정보와 사실들이 새로 이렇게 도출이 되고 그게 유용한 마케팅 정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몰입을 할 때는 그런 빅데이터 분석을 사용하지 않고요. 나 자신이 빅데이터 분석하듯이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례, 다양한 데이터, 다양한 현상들을 꼼꼼하게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그 안에서 통찰력을 얻어내는 거죠.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물건을 이렇게 파는 장소를 보통 카운터에 이렇게 포스라는 단말기가 있죠. 포인트 오브 세일이라고 해서 물건 파는 단말기가 있습니다. 이 포스 데이터가 매일매일 이렇게 쌓이는데 그 포스 데이터를 뭐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관찰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겠죠. 하루에 손님이 뭐 100명이 왔다 그러면 100개 이상의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걸 분석해 본 결과 특정한 요일에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물건이 잘 팔린다라는 어떤 사실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금요일 저녁에 맥주하고 감자칩이 특히 많이 팔더라. 왜 그럴까라고 해서 또 살펴보니까 금요일 저녁에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안주로 감자칩을 사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이제 통찰력이 생겼죠. 그러면 편의점 매장의 금요일 저녁만큼은 원래 맥주하고 감자칩은 배치되어 있는 영역이 다르지만 그날만큼은 맥주 옆에 감자칩을 갖다 놓고 심지어 맥주와 감자칩을 세트로 묶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러 온 손님들한테 이게 어딨지라고 찾아볼 수 있는 시간도 절약해주고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사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찰을 통한 몰입이 또 다른 해법을 꺼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요즘 대학에서 사이버 강의를 많이 하죠. 이 강좌도 이제 사이버 강의 한 부분인데 사이버 강의를 하는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주일 전에 과제를 낼 경우에 주로 학생들이 어느 시간대에 과제를 많이 낼까를 관찰을 해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과제 마감 하루 전에 가장 많이 학생들이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찰된 데이터를 어디에 이용을 하냐면 과제 마감 하루 전에 대부분 숙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과제 마감 이틀 전에 과제 마감에 대한 공지를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그럼 숙제를 안 낼 사람도 낼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돌아오는 시간에 수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지사항을 이때 같이 내보내줍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이 그 공지사항을 읽게 됩니다. 이걸 이제 교육학에서는 보통 학습 행태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관찰을 통해서 분석해서 얻어내는 통찰력이죠. 그래서 이런 통찰력을 얻으려면 수많은 데이터들을 몰입해서 잘 보면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몰입을 위한 실제 방법 6번째는 연상을 통한 몰입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많이 사용했던 연상 훈련인데 이건 주로 훈련법입니다. 사람이 연상을 잘할 수 있도록 쓰는 훈련하는 방법인데 연상할 수 있는 기준을 4개를 보통 줍니다. 첫 번째는 인접. 어떤 사물하고 인접해 있는 거를 연상하게 하는 거죠. 컨티규어티라고 하고요. 유사, 시밀러리티, 대조, 컨트래스트, 인과, 코스 앤 이펙트. 그래서 인접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막하고 인접해 있는 것은 태양, 눈하고 인접해 있는 것은 스키, 뭐 이런 걸 꼽을 수가 있겠죠. 자, 유사라는 것은 서로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금하고 유사한 거는 사막, 자, 가루라는 유사점이 있죠. 빙산, 아이스크림, 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대조라는 것은 반대되는 느낌과 이미지죠. 이성의
대조되는 것은 감정, 바다에 대조되는 것은 산, 뭐 이런 식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인과, 원인과 효과, 결과죠. 원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자, 불면에 관한 인과는 졸음입니다. 창의와 관련된 인과는 성공, 뭐 이런 거죠. 같은 단어에 대해서 인접, 유사, 대조, 인과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에 대해서 영화에 인접한 연상은 극장이고요. 유사한 것은 연극이고 대조되는 것은 현실이고 인과관계는 중독입니다. 뭐 이게 항상 정답은 아니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자, 가뭄에 대해서 인접한 것은 더위죠. 유사한 거는 한파, 대조는 홍수, 인과관계는 흉년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만 지금 제가 다뤘는데 형용사, 동사, 심지어 표현이나 문장까지도 이 네 가지 기준에 의해서 연상하는 훈련들을 계속시키게 되면 몰입하는 데 있어서 사고가 확산되는 데서 대단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 6번째 방법의 4가지 중에서 2번째가 유사였죠. 유사. 그 유사만 따로 골라서 하는 경우가 바로 7번째 방법입니다. 연상 중에서 유사를 뽑아서 특별히 몰입 훈련에 쓰는 거죠. 그래서 유사라는 것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유사를 통한 문제 해결 사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주어졌는데 살을 효과적으로 빼는 방법을 찾아라. 이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 뭘 하냐면요. 자, 살을 뺀다고 그랬죠. 빼다라는 동사하고 유사한 걸 찾아요. 빼다라는 거 유사한 거가 줄이다 또는 없애다.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죠. 그래서 줄이다, 없애다를 찾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유사한 동사를 사용한 유사한 문제를 또 찾습니다. 나한테 주어진 문제는 살을 효과적으로 뺀다 그랬는데 이제 줄이다, 없애다를 유사한 단어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거와 연관된 유사한 문장은 교통체증을 줄이는 방법, 빨래에서 때를 없애는 방법 이렇게 찾는 거죠. 유사한 문제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살을 효과적으로 빼는 방법인데 자, 유사 문제가 나왔어요. 교통체증을 줄이는 방법, 빨래에서 때를 없애는 방법. 그럼 그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이렇게 찾아봅니다. 자, 교통체증을 줄이는 방법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죠. 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한다. 두 번째, 가급적 걸어다니게 한다. 세 번째, 다인승 차량한테는 톨비를 감면해 준다. 혼자 타고 다니는 차량한테는 약간 손해를 보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서 쓰고 있는 방법이죠. 빨래에서 때를 없애는 방법은 자, 일반적으로 세제를 넣은 물을 준비해서 그 물에다가 빨래를 이렇게 담그죠. 그 다음에 뭐 손으로 주물러 빨기도 하고 방망이로 두드려 이렇게 빨기도 하고요.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전문 세탁소한테 맡기죠. 자, 그러면 이런 유사 문제에서 해결책을 가지고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찾아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 효과적으로 살을 뺀다고 그랬죠. 교통체증을 줄이는 방법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가급적 걸어 다닌다. 이것도 살을 빼는데 그대로 채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중을 많이 감면한 사람들한테 의료보험료를 감면해 줍니다. 톨비를 감면해 주듯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빨래에서 때를 없애는 방법 가운데서 방망이로 두들려 뺀다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발바닥을 지압을 해서 혈행을 개선하면 또 체중이 빠진답니다. 그리고 세탁소에 맡기는 것처럼 다이어트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사한 문제의 풀이 방법을 본인의 문제에 적용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몰입의 실제 방법 8번째는 메모를 활용하는 몰입입니다. 몰입할 때 메모를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큰 도움이 됩니다. 메모를 낙서장처럼 생각해서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을 글로 쓰거나 그림으로 그리면 몰입의 촉진제가 됩니다. 이 창의적인 사람의 5번째 습관도 작은 것도 메모하는 습관이라고 해서 이 메모하는 것 자체가 몰입에서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분리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던 3번째 습관 중에서 마인드맵 같은 경우도 지금과 같이 몰입하면서 메모지나 어떤 노트에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연상질문법, 키워드들을 뽑아서 키워드를 가지고 질문을 만든다는 연상질문법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것 중에 하나가 특성열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상하는 방법을 특정하게 정했죠. 특성열거법은 명사적 특성, 형용사적 특성, 동사적 특성으로 구분한 다음에 명사적 특성인 경우는
그 풀어야 되는 문제의 구성 요소, 제조 방법, 재료들에 대한 특성을 나열하고요. 형용사적 특성은 그 풀어야 되는 문제의 생김새, 색깔, 성질, 크기, 디자인 등을 나열하고 마지막 동사적 특성은 풀어야 되는 문제의 기능, 역할, 사용법을 나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상하는 방향을 딱 정해준 거죠. 이렇게 명사, 동사, 형용사, 동사 이렇게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그래서 연상 질문법을 지금 특성 나열법으로 이렇게 대입을 시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운 가게를 오픈한다고 그랬죠. 자, 새로운 가게를 오픈합니다. 이번엔 특성 나열법에 의해서 질문을 만듭니다. 자, 가게의 명사적 특성에 따른 질문. 손님들의 시각에서 볼 때 어떻게 가게 안에 인테리어를 설계할 것인가? 이거는 가게를 뭘로 구성할 것인지에 관한 명사적 특성을 가지고 만든 질문이죠. 그다음에 가게의 형용사의 특성. 가게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가게의 문과 벽과 창의 색상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자, 가게의 형용사의 특성을 가지고 만든 질문이죠. 그다음에 동사적 특성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손님이 올 때 어떻게 우리가 손님을 인식하고 어떤 절차로 맞이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가게에 관한 동사적 특성을 가지고 만든 질문이 되겠습니다. 연상 질문을 이렇게 특성에 의해서 따로 정해서 유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몰입을 위한 다양한 실제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왜를 이용한 연쇄 질문 방법, 그 다음에 왜를 이용한 연상 질문 방법, 그리고 유추 기반, 상상 기반, 관찰 기반, 또 그리스에서 썼던 네 가지 기준에 의한 연상, 또 유사에 의한 몰입 방법, 메모를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다양한 실제 방법들을 살펴보았는데 어느 거든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기 전에는 별로 효용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몰입에 몰입하는 습관을 갖추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하단으로 내려가면 이러한 실제적인 방법들을 적용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몰입에 몰입을 거듭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추천합니다.